자, 2014년도 3월 지금 B형 17번부터 독서 정리합니다. 자, 먼저 과학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만일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동물은 당연히 공격을 막으려 할 거고요. 자, 식물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졌네요. 자,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대의 공격을 스스로 방어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식물은 어떤 방법으로 병원체의 공격을 방어하는지 살펴보자 그랬으니까. 자, 이 글은 결국 식물의 그 병원체 방어 체계에 대한 이야기네요, 지금. 자, 이걸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그 그림을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저기 17번 그림인데, 자, 여기 병원체가 보이죠? 이 병원체 안에 있는 그 효소가 지금 어디? 자, 여기 세포 벽을 뚫고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자, 여기 세포 벽에 지금 이 효소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게 뚫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침투가 되면 이것도 세포막 수용체가 이것을 이제 여기 있는 이 효소의 어떤 형태가 변하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수용체가 결국 이렇게 핵 있죠? 자, 여기는 세포 핵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저기 침투했다고. 그럼 핵은 여기서 이 다당류나 그 다음에 PR 단백질을 생성을 해서, 자, 얘들을 어디를 급하게 보내요? 얘들을 지금 이렇게 세포벽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이 PR 단백질인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 효소를 공격해서 이제 이걸 물리치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식물 세포의 방어 체계 중에 하나는 이 다당류를 빠르게 생산해서 세포벽을 보강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만일 어떤 병원체 효소가 자,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자, 이때 이 효소는 결국 어떻게 세포 안에 들어가 세포벽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세포벽이 분해가 되고, 자, 효소는 뭐로 바뀐대요? 분해 산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서 이게 세포막을 통해 세포내로 침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분해 산물이 세포내로 침투할 때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세포는 이 수용체를 통해 분해 산물을 공격자로 인식을 하게 되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이 정보를 결국 어떻게 핵에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핵은 거기서 다당류를 빠르게 생산을 해서 세포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어떤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벽이 지금 뚫려서 군사가들이 지금 모자라.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핵 본부에서 이제 그거를 어디로 보내주는 거야, 이제 다시 그 군사들을 이제 세포벽 쪽으로 보내주게 돼서 성벽을 지키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당류가 증가된 이 세포벽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가 되어 병원체의 추가 공격을 막게 됩니다. 자, 또한 두 번째, PR 단백질을 생산해서 병원체의 공격을 지금 막기도 하는데, 자, PR 단백질 역시 세포의 핵에서 생산되는데 그 과정은 이 다당류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에서도 마찬가지 핵에서 다당류를 빠르게 만드는 것처럼, 자, 이 PR 단백질도 결국 핵에서 만들어지네요. 자, PR 단백질 중 어떤 것은 효소의 분해 산물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직 공격을 받지 않은 이후 세포에게 방어를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은 또 세 번째, 바로 과민성 세포 산멸 반응을 통해서 병원체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었네요. 자, 식물의 잎이 병이 났어요. 자, 감염이 되면 이때 식물은 감염된 부위 주변의 세포를 자기 스스로 사멸을 시킵니다. 죽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양분의 통로를 봉쇄하여 병원체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아내는 방어를 해줍니다. 즉, 과민성 세포 사멸 반응은 침투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감염된 부위 주변의 세포까지 다른 부위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방법으로 차단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식물은 종에 따라 다양한 어떤 저항 방법이 또 별도로 있는데 여기 그 이상 설명을 안 해놨네요. 이러한 저항 방법은 병원체의 특성에 따라 식물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이처럼 식물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자, 외부의 병원체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17번 문제 바로 갈까요? 자, 여기에서 식물 세포를 간단히 지금 이렇게 도식화 해놨는데,
자,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지 않은 걸 좀 찾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4번에 B가, 자, B는 어떤 거였어요? 세포벽이네요. 다당뇨에 의해 보강이 되면, 자, C는, 자, 수용체가 지금 A를 직접 공격한다는데, A는 결국 뭐야? 효소랑 그 분해 산물을 결합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신호를 지금 누구한테? 핵에게 보내준, 그러니까 적군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것을 감지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직접 공격을 하진 않아요. 자, 여기는 외려 어떤 거? 아까 PR 단백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서 직접 공격하거나 다른 세포 벽에게 그쪽으로 신호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 C는 이렇게 하는 지금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은 자, 과민성 세포 참열 반응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바로 아랫부분에 식물은 감염된 부위 주변 세포를 죽여서 양분의 통로를 봉쇄해서 병원체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자,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다른 세계 어떤 여기 있는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 21번에 갑니다. 이번에는 상담 파트네요. 자, 여기 상담 부분은 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거는 지금 사회 파트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사회가 아니네요. 자, 인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문. 자, 상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담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적 과정으로 자, 그 이론은 250여 개에 이릅니다. 상당히 많네요. 여러 가지 상담의 기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정신 분석 상담, 인간 중심적 상담, 인지 행동적 상담. 자, 세 가지를 지금 살펴봅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거는 1890년대에 뭐가 나왔대요? 바로 이 프로이트에 의한 정신 분석적 상담이 나왔는데, 자, 프로이트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어떤 원인이 그 작용한 결과로 보고 그 원인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 정신적 원인의 실체를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형성된 바로 이 무의식에 두는 바로 정신 분석적 상담을 시도했다 이겁니다. 자, 이에 따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 내담자라는 게 뭐야? 상담을 요청한 이 사람을 내담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피상담자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며 과거의 경험과 그다음에 감정을 꺼리낌 없이 털어놓고 그러면 이 상담자가 그것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주면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신적인 어떤 원인을 어떤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죠. 바로 무의식의 어떤 이런 있는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과거에 또 아니면 어떤 이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잖아요. 자, 이거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애정 결핍이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상당히 어떤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은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줌 세게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많이 오줌을 싸고 그래서 혼나다 보니까 그 무의식 중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떤 손을 자주 씻는 이런 결벽증이 생기거나 이런 이게 바로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 분석적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40년대로 넘어옵니다. 자, 로저스는 프로이트가 인간을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을 한 것에 반발을 해서 자, 인간을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로 본 거죠. 자, 이것을 인간 중심적 상담이라고 하는데, 자, 인간 중심적 상담에서는 사람은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맞추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난 가능성과 그 다음에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자, 피상담자, 바로 내담자를 대할 때
가식이나 그 다음에 거칠애 같은 거 없는 자, 진솔한 태도를 보여주고 어떠한 전제나 조건을 달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심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바로 이 공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입장이야. 그냥 어떤 거기다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담자가 이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들을 스스로 해체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자, 그래서 해결은 결국 옆에서 공감만 해주면 결국 내담자가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네요. 자, 인간 중심적 상담은 이전의 상담과 달리 상담 기법보다는 어떤 거? 상담 태도.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는 내담자의 어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상담 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프로이트의 정신적 분석적 상담은 너무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으로 진행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어떤 단점이 좀 있고요. 한계점이 있네요. 자, 두 번째 인간 중심적 상담은 이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은 심리적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자, 그보단 어떤 내담자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앨리스가 이제 결국 1960년대에 자, 심리적 문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 이걸 단기적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중요시하는 자, 인지 행동적 상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인지 행동적 상담에서는 인간의 인지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 방식인데 자,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지 자,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 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앨리스에 따르면 정서적 문제를 겪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자, 이것보다는 자, 사건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잘못됐대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대요? 이걸 비합리적 신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비합리적 신념이란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또는 결코 뭐뭐 할 수 없어와 같은 융통성이 없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 이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자,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게 그 세 번째 인지 행동적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내어서 그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박을 해요. 자, 너가 이렇게 봤는데 이건 이렇게 꼭 이렇게만 봐야 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논박을 해주는 거야. 자, 그걸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 사람을 합리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정서적 건강을 되찾게 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언제 1890년대 프로이트, 1940년대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자, 그다음에 1960년대 자, 앨리스에 의한 인지 행동적 상담. 자,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지금 정리를 해놨네요. 자, 19번 문제가 바로 그 내용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자, 윗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강연의 제목으로서 적절한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지금 대표적인 상담 이론 한 200여 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상담 이론을 자, 이론의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자, 시간적 순서. 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시간적 순서를 자, 이것을 우리는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자, 시간을 관통하듯이 자,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 쭉 어떤 글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답 3번. 20번에 갑니다. 기억과 니은인데요. 자, 기억은 누구 거였어요? 예, 정신 분석적 상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정신 분석적 상담 프로이트께 되는 거고. 자, 니은은 인간 중심적 사고니까 이거는 로저스께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답은 5번에 니은에서는 지금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구체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그냥 뭐만 한다고 그랬어? 자,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제시나 이런 부분이 있다 없다? 예, 이건 지금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공감만 해주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해결의 어떤 열쇠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누구? 내담자의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예, 답 5번. 자, 21번에 가겠습니다. 보기는 가해 사례인데 자, 인지 행동적 상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지금
학생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요즘 계속 기분이 우울하대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대요. 여러분도 비슷하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울하고 자신감도 없고. 자,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 그다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랬더니 학생회장 선거를 나갔는데 낙선을 했대. 떨어졌대. 왜? 자기가 옛날에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뭐가 돼야 된다? 학생회장이 돼야 된다. 이런. 자, 아까 이걸 우린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이걸 우리가 바로 이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그랬죠. 이런 게 어디 있어? 꼭 반드시 부회장이어야 되고 학생회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상담자는 이렇게 해주네요.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너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늘 당선될 수는 없는 게 아니겠니? 자, 거기에 이제 논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내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못 하고요. 선거에서는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될 수도 있어. 생각해봐. 그러면 낙선으로 잠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금세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결국 비합리적 신념을 개선해 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 2번에 상담자는 B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가르쳐 줬다고 그랬는데 자, B 부분에서 학생회장 선거에 낙선이 된 이거에 대해서 뭘 해준 거야?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그 논박을 해준 건 부분이 있지만 자, 그 긍정적 학생회장에서 낙선이 된 거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르쳐준 부분은 여기 언급된 게 없습니다. 답 2번. 자, 22, 23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그 생활 독서 파트입니다. 자, 독서란 장차 이치를 밝혀서 일에다가 어떤 펼치려는 일에다 펼친다는 말 이게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결국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독서를 통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머릿속에 깨우쳤단 말이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일에다 펼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자기가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자, 여기까지 보고 있네요. 진실로 정밀하게 읽고 자, 그리고 익숙하게 강하고 자, 이것을 스승님 앞에서 어떤 직접 강론 암기도 하고 또 적실하게 자 보고 진실되게 얻는다면 저 책이란 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낡은 종이일 뿐이래요. 자,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그 책 자체에 있는 글귀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내가 정밀하게 읽어서 결국 나의 것으로 얻느냐, 나의 것을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 그 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를 묶어 다락에 올려두어도 자 괜찮다. 오직 정밀하고 그 다음에 익숙하고 적실하고 참된 것은 비록 성인이라 해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는 바. 자, 그러면 자 성인이라 해도 성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성하기는 바로 그 학문의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답니다. 그럴진데 독서란 것은 공부가 진실로 끝이 없어서 실로 배우는 자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자, 그러한 사업이다, 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 공부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사회에 나가면 또 거기에 맞는 공부를 또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끝이 없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우리의 독서란 대충 섭렵하여 읽다 말다는 것이고 정밀하지도 익숙하지도 않대요. 자, 현재 독서를 어떻게 자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독서가 이런 지경인데도 또 책 한 권을 다 읽고는 자기를 이미 마쳤다고 말하며 함부로 날뛰고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자, 지금의 독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자, 책을 다 읽은 뒤에는 문득 그것을 어떻게 실행, 아까 실천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큰일이 남아있음을 알지 못한다. 자, 이걸 뭐에다 비유해서? 자, 노정기에다 비유했네요.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뭐라는 거? 여행을 하나의 경로로 본 거야. 이 책이라는 것을 독서를. 자,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자,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에게 꼴을 먹이는 거라고 했어요. 꼴이 뭐야? 자, 말이나 소에게 어떤 풀 있죠? 풀. 이 풀 같은 걸 먹이를 먹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술에 기름칠을 해서 노정기에 따라 몰고 또 달리는 것. 자, 이것을 결국 말을 먼저 오늘 먹이를 잔뜩 준단 말이야. 이제 충분히 주고 나서 술에 기름칠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그 길을 여행길을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달려야 되는데
다만 말에 고삐를 씌워놓고 수레를 손질해 두고는 몰지 않고 달리지도 않으면 오직 열심히 노정기만 강론하다 한다면 먼 길을 가려는 계획은 끝내 무너져 이를 것이다. 이 먼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런데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자, 그건 쓸모없는 독서다 이런 뜻이겠네요. 자, 남은 단어 내려갑니다. 자, 요번에 성현의 글을 읽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거기 밑에 보시면 홍길주의 어떤 내용인데 자, 이게 글인데 자, 수여 방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방필이란 말은 자, 놓을 방자에 그 다음에 부필자. 그러니까 북 가는 대로 쓰이는 그 어떤 수필 내지는 바로 이것은 비망록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을 하고 자 거기가서 자기가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해 놓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총 4편으로 되어 있는 그 비망록 중에 그중에 한 작품이 바로 수여 방필입니다. 자 성현의 글을 읽는 것은 덕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독서네요. 행실을 닦아 부족함을 한 점을 채우기 위한 거래요. 자, 논어를 만약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걸 읽고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 말처럼 줄줄줄 잘 외워.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어떤 사람 어떻게 읽기만 하지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네요. 다 읽는 것과 반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뭐야? 공부는 열심히 해놨어. 암기해놓고 했더니 암기는 다 해놓고 나서 정작 문제 풀 때 엉뚱하게 문제 푸는 사람. 바로 이게 기억에 해당되는 사람이겠네. 자, 또 한 사람은 능히 한두 장도 외우지 못하지만 화나는 일이 생기면 문득 맹렬히 반성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다 암기는 못했어. 자, 하지만 자, 논어 중에 말이야 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건 자세히는 기억은 못해. 하지만 생각보다 화가 날 때 마음대로 하면 뒤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식의 말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마침내 참고 일을 가라앉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긴 거죠. 자, 어떤 게 더 옳다는 거야? 자, 여기는 기억에 있는 이 사람보다는 자, 이 사람보다 외려 자, 그것을 능통하게 다 암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결국 책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문제로 가볼까요? 자, 22번에 갑니다. 가의 글쓴이가 나의 기억에게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한 거. 자,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야? 자, 독서와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실천이었어요. 자, 그런데 나의 기억에 보시면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만 외웠지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사람이잖아. 자,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 예. 자, 책을 읽고 나서 자, 먼저 독서를 해야 되고 자, 그걸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먼 길을 갈 때 열심히 노정기만 강론을 하고 그 여행록 이것만 본 거고 자, 그동안 실제 말로 달리지 않은 것과 그러니까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예, 답은 5번. 자, 23번에 가겠습니다. 가에서 글쓴이가 독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결국 성현들도 옛 성현들도 이것을 어떻게 독서는 끝이 없다고 얘기했었죠. 평생 해야 된다고 그랬고 자, 그리고 이치를 밝혀야 되고 더 나가서 자, 정밀하고 익숙하게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진실됨을 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자기 일이 다 끝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책을 보라는 얘기는 없었죠. 참조하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이건 본문 사실 확인 문제였네요. 다 5번. 자, 그 다음에 24,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한 재화나 서비스 등의 공급이 기업이 집중되는 양상에 따라 자, 시장 구조를 크게 독점 시장, 그 다음 과점 시장, 자, 경쟁 시장 이렇게 본대요. 자, 이건 어느 파트에다 집어넣나요? 예, 이건 사회 파트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경제, 사회 파트. 자, 그래서 자, 시장 구조를 세 가지를 지금 나눴는데 자, 그중에서 소수의 기업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고 독점 시장 쪽에 가까운 거고 다수의 기업이 어떻게 이거는 어떤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기업이 공급을 나누어 가지면 그 경쟁 시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때 이렇게 시장 구조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뭐가 있다? 시장 집중률이라는 게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자, 시장 집중률을 알기 전에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먼저 좀 알아야 된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이란 시장 안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자, 생산량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매출에 따라서도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Y기업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생산량 기준. 자, 여기서는 이 중에 생산량을 갖고 기준으로 갖고 측정을 하네요. 자, Y기업의 생산량은 이거를 뭐로 그 시장 내 모든 기업의 생산량 총합으로서 이걸 나눠가지고 거기에 100을 곱해줬네요. 자, 이게 바로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자 시장 점유율이 시장 내 한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주는 수치라면, 자, 시장 이번에 집중률은 시장 내 일정 수의 상위 기업들이, 자, 이것은 지금 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른데, 이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 자, 즉 일정 수의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장 집중률이요. 자, 그러려면 자, 결국 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시장 집중률을 알려면 결국 여기는 시장 점유율을 알아야지 이걸 가지고 그걸 합한 값이 바로 시장 집중률이 되는 거네요. 자, 밑에 몇 개의 상위 기업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몇 개래요? 자, 우리나라는 이 3대 기업 이걸 들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4대 기업을 자, 시장 점유율을 합쳐서 시장 집중률을 구하나 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이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3대 기업이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뭐 삼성,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지금 어떤 현대 정도입니다, 지금.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딱 3대 기업이라 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런다고 그랬어? 예, 그거는 아까 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어떤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거냐, 또는 시가총액 이걸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그때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기업에 차지하는 점유율이 달라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여기는 이 3대 기업은 딱 고정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시장 생산율이냐 아니면 매출액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기업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딱 3대 기업이 어디다 이렇게 못 박아놓지 않았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산출된 시장 집중률을 통해서 자, 시장 구조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다시 구분했네요. 시장 집중률이 높으면 그 시장은 공급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돼요. 아까 한번 나왔었던 거죠. 이걸 독점 시장이라고 했고, 자, 시장 집중률이 낮으면 공급이 다수의 기업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경쟁 시장으로 봅니다. 자,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이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예, 시장 집중률을 80% 이상일 때 독점 시장으로 보고, 자, 그 다음 60에서 80% 미만인 경우를 과점 시장으로 보고요. 그 다음 60% 미만일 때 우리는 경쟁 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집중률을 측정하는 기준, 그 기본이 되는 그 표준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의 차이가 생기며 이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시장의 시장 집중률을 생산량 기준으로 볼 거냐, 그럼 A, B, C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걸 만약에 매출의 기준으로 만약에 측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또 상위 3대 기업이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뭐 이게 만약에 시장 집중률이 80%가 측정됐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 경우는 지금 무슨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예, 이때는 독점 시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D, E, F 기업이 상위 3대 기업이 시장 집중률이 60%였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과점 시장으로 되겠죠? 과점 시장이 되겠네요. 자, 이처럼 시장 집중률은 시장 구조를 구분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인데 이를 통해 시장 내의 공급이 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자, 바로 이 시장 집중률을 분석하는 그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24번으로 가볼까요? 자, 윗글의 중심 화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이것은 자, 시장 집중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봤고 마지막 부분의 의의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집중률을 구하기 전에 뭘 먼저 봤어요? 예, 그 윗부분에서 여기 있는 시장 점유율을 먼저 봤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 뭘 봤어? 집중률을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점짜리 문제, 지금 모의고사 문제 저번에 푼 거 보니까 계속 이 3점짜리 심화 문제를 좀 많이 틀리는데요.
외려 여러분들은 이 보기 문제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면 이걸 외려 여기 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전제적인 조건이 뭐야? 예, 본문 내용을 정확히 먼저 분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신발 시장의 가상 시장 점유율을 이걸 봤더니 자, 여기는 자, 생산량과 매출액으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몇 개, 3대 기업을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생산량 제일 높은 것부터 치면 자, 가기업 40%, 자, 그 다음에 라기업이 25%, 자, 그 다음에 다기업이 20%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만 더하면 얼마가 돼요? 자, 지금 생산량으로 봤을 때 요 세계 3대 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게 한 85%니까 자, 이 85%라고 본다면 여기는 지금 어디 시장? 자,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독점 시장 정도에 볼 수 있겠네요. 자, 독점으로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매출액에 따라 다시 나눠볼까요? 자, 가기업이 여기도 지금 제일 높네요. 일단 30. 자, 그 다음에 라기업이 25%, 그 다음에 다기업이 20%입니다. 자, 이거 합치면 얼마죠? 30, 20, 그 다음에 25니까 75%인가요? 네. 이건 지금 75%가 되니까 여기는 어디 들어갔죠? 예. 여기는 지금 독점 시장 아래에 있는 바로 과점 시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놓고 문제 접근하기입니다. 자, 보기를 봤더니 시장 구조의 구분은 한국개발원 기준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아까 이 75%, 85%를 각각 독점 과정으로 보는 그 기준을 따른 거고요. 자,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내 기업은 지금 5개만 있다고 지금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적절한 거 맞는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1번 측정 기준을 바꾸더라도 이 시장의 시장 집중률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시장 집중률은 지금 어떻게? 자, 이때 생산량에 따라 나눈다면 85%, 그 다음 매출액에 따라 75%가 시장 집중률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바뀌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는 게 좀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 생산량이니까 위에 있는 이거네요. 이거 본다면 이 시장은 과점 시장이 아니라 뭐였어? 예, 85%니까 이거 독점 시장이 돼야 되겠죠. 자, 독점.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자, 생산량 때 나기업과 마기업이 합병하여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자, 어디? 나, 마가 합쳐진대요. 그래도 15%밖에 안 됐네요. 자, 그 다음 이 시장의 시장 집중률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래도 어떻게? 시장 집중률 자체는 여기서 변할 리가 없죠. 왜? 어차피 합계는 그대로 100이고, 그 중에 10과 지금 5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결국 15%밖에 안 되니까 지금 다기업이 지금 20%거든요. 여기보다 더 아래 단계가 되는 거니까 3대 기업만 봤을 때는 여기 지금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높아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자, 4번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어요. 자, 이번에 아래에 있는 매출액 기준입니다. 자, 시장 집중률이 10% 상승을 했대요. 지금 아까 얼마였어? 이거 75%였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얼마? 10%를 더 더하면 결국 85%로 지금 상승을 하게 되니까 자, 결국 어떻게? 자, 과점 시장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예, 맞네요. 독점 시장으로 지금 변하게 되겠죠? 예, 답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매출액 다기업과 라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의 2배가 된다면 자, 이것이 어떻게 된대요?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자, 시장 이것을 지금 다와 라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져 버리면 자, 어디 갔어? 자, 매출액이니까 아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을 다기업 20%, 라기업이 25%인데 이것이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의 2배가 돼 버렸대요. 자, 그럼 이 시장의 시장 집중률은 낮아지겠다 그랬는데 낮아지지 않겠죠? 자,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40이 되고 얘가 지금 50%가 되면 자, 이 가기업이 얼마가 될지 여기는 모르겠지만 전체 총합은 1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가 낮아지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시장 집중률 자체는 결국 이 상위 기업을 지금 놓고 보는 거니까
가기업이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100보다는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집중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집중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답 4번. 26번에 갑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기억은 자, 아까 우리가 뭐였고 시장 점유율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장 집중률이었는데 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네, 먼저 시장 점유율을 계산한 다음에 이걸 합한 것이 뭐가 된다고 했어? 시장 집중률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억은 니은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답 2번. 자, 27번에 갑니다. 자, 사전적 뜻풀이가 지금 바르지 않은 건데 자, 아까 이거 언뜻 보고 왔었는데요. 자, 어디? 자, 뒤로 가볼까요? 자,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이 되거는 자, 측정의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표준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잣대 이렇게도 보는데 우리가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어떤 상황의 가변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가변적인 요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 변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낱말뜻의 풀이가 지금 사전적 의미 자,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지금 기준하고 이제 의미가 달라졌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 독서의 지금 경제 파트, 사회 파트였고요. 자, 마지막 독서의 예술 파트 넘어갑니다. 자, 예술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공공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까요? 자, 서울의 청계 광장에는 스프링이라는 다슬기 형상의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대요. 자, 이것을 기획한 올덴버그는 자, 이때 공공장소에 작품을 설치하여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이끌어내려 했는데 이와 같이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통해서 소통을 위해 공공장소에다가 어떤 설치된 미술 작품 또는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진 예술 행위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런 활동을 공공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공공 미술은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를 점차 확장을 해 나갔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장소를 점차 확장되는 것, 장소 중심. 자, 이전까지는 자, 미술관에만 전시되던 작품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공 건물에 설치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공공 건물에 설치된 작품들은 한낱 건물의 장식으로 인식되어 대중과 소통이 안 되네요. 자, 한계가 왔습니다. 자,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은 공원이나 광장과 같은 어디로 공공장소로 다시 확장을 시켜놨네요, 지금. 자,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 공공장소에 놓이게 된 작품 중에는 주변 공간과 어울리지 않거나 미술가의 미학적 입장이 대중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술가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어떻게 전달이 안 되는 거, 소통이 안 이루어진 거야 지금. 이는 소통에 대한 미술가의 반성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미술은 점차 주변과의 어떤 삶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1990년대 이후에 와서 자, 공공미술은 참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 반성을 하게 되고요. 자, 대중을 작품 창작 과정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자, 이걸 참여 중심 공공미술이라고. 자, 아까는 뭐였어요? 장소 중심이었죠? 자,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이었다면 이번에는 대중들이 그 미술 작품에 직접 참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때의 공공미술은 대중들이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작품을 만질 수도 있고 체험하는 활동 속에서 작품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가와 대중, 작품과 대중, 자, 여기 다시 미술가와 대중, 작품과 대중 사이의 소통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장소 중심의 어떤 공공미술이 이미 완성된 작품을 어디에 놓느냐에 주목하던 바로 이 결과 중심이었다면, 자, 그런 수동적 미술이었다면 여기는 관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감상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거기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다면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은 여기서 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중이 직접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 소통하는 과정 중심의 능동적 미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서로 지금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공미술에서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다가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므로 자, 미술가는 바로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고 그런 걱정,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을 무시하는 편협한 시각이다. 왜? 너무 속 좁은 시각이래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바로 여기 있는 이 감상자들을 무시한다는 이거예요. 왜? 그 밑에 보시면 이겠죠? 자, 추상적이고 난해하다는 게 뭐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작품이라도 대중과의 소통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자, 결국 대중들이, 그 감상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자, 어떤 추상적인 작품이나 난해한 작품이라도 충분히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미술가들은 결국 자신들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따라서 공공미술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소통의 가능성과 대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지금 예술의 자율성은 누가 하는 거고, 자, 이것은 미술가이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것을 소통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건 누구야? 감상하는 것은 바로 대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미술가는 예술의 자율성과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의 예술적 감성이 어떠한지, 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또 대중이 어떠한 작품을 기대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이런 태도는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무조건 누구의 그 대중의 입맛에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미적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드러내도 돼요.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 있는 대중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중들이 어떤 예술적 감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작품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반영을 해야죠. 기대를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28번에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4번에 보시면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작품 창작에 대중의 참여를 말 그대로 참여라는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장소 중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예, 이건 당연하게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9번에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자, 베트남 참전 기념인데, 자, 여기서 자, 예전에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자, 그때 그 월남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 참전 기념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래요? 기존의 우뚝 솟은 기념 조형물과는 달리, 자, 이 베트남 전쟁 재앙 기념관에는 70m 길이의 벽에 5만 8천 명의 전쟁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여기 설치되어 있답니다. 자, 이곳에서 사람들은 벽에 새겨진 이름을 어루만지면서 자, 직접 만지네요. 또 개인의 슬픔과 국가의 역사를 함께 되새기는 자, 능동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전쟁과 그 희생자에 대해 기억하도록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기념비이자 예술 작품이 된다는 작가의 의도. 자, 이것도 하나의 뭐로 본 거야? 예술 작품으로서 본 거죠. 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 중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3번에 보시면 관람객의 체험을 통해 아까 이걸 능동적 체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자, 보기에 분명히 힌트 되는 단어, 키포인트를 찾으면 되잖아. 자, 그래서 체험을 통해 작품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로 볼 수 있겠군. 이렇게 되겠죠? 답 3번. 자, 독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A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자, A는 어떤 입장? 예. 자, 미술가가 자기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는 부정하고 있었어. 자, 그렇다면 자,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의 주변의 공간과의 자, 뭐가 있고요? 자, 마지막 화면이 지금 죽었네요. 자, 마지막. 자, 여기서 공공장소 작품들은 자, 여기서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마치 던져놓은 듯 만들어 놓은 공공미술 작품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이는 대중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이것은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았대. 따라서 자, 여기 보기에서 강조하는 거 미술가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자,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어떻게 포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가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결국 A의 입장에서 바로 여기 있는 보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왜 반드시 이걸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4번에 있죠. 공공미술에서 미술가가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지금 2014년도 3월 자, B형 지금 독서 파트 지문 정리합니다.